자, 여기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2019년에 준공된 신축급이고 감정평가 금액은 5억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경매로 나왔는데 아무도 사질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벌써 11번이나 유찰되어 지금 최저 입찰가가 5,400만 원입니다. 감정가의 딱 10%입니다. 5억짜리를 5천만 원에 살 수 있다니 정말 대박 아닌가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왜 아무도 이 물건을 안 사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가장 무서운 함정 중 하나인 선순위 전세권이 뭔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건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충청부터 충주시 호암동 1191번지 호암 힐데스하임 709동 8층 801호 38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5억 400만 원. 그런데 지금 최저가가 5,411만 원입니다. 감정가의 약 10.7% 수준이에요. 보통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뭔가 문제가 있던 신호입니다. 그것도 11번째 유찰입니다. 사건 내용을 보면 신청 채권자가 하나카드고 채무자 겸 소유자는 김땡땡입니다. 청구액은 약 3,577만 원. 하나카드 카드값 문제로 경매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5억인데 청구액이 고작 3,500만 원입니다. 그럼 낙찰되면 하나카드는 돈 받고 나머지는 소유자들한테 돌아가야 정상인데 왜 아무도 안 살까요? 여기 주의사항란에 딱 두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재매각 물건, 선순위 전세권. 이게 오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재매각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단순히 유찰이 반복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뼈아픈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경매 이력을 보면 이렇습니다. 1차부터 7차까지는 계속 유찰됩니다. 감정가 5억 400만 원에서 시작해서 1억 3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 8차 2025년 9월 22일 드디어 누군가 입찰합니다. 최저가 1억 576만 원짜리 물건을 1억 7,700만 원, 감정가의 35.12%에 낙찰받았습니다. 단독 입찰입니다. 하지만 낙찰자는 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낙찰받고 나서 선순위 전세권 4,400만 원을 인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죠. 1억 7천만 원에 낙찰받았으니 전세금 4억 4천만 원까지 합치면 실질 취득 비용이 6억이 넘어버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잔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합니다. 경매 입찰 시 최저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물건 8차 최저가가 1억 576만 원이었으니 보증금은 약 1억 57만 원을 낙찰자가 잔금을 포기하면서 이 돈을 그대로 날린 겁니다.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뒤로 물건은 다시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9차, 10차, 11차 연속 유찰. 그리고 지금 12차 매각기일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경매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 개념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이 뭔가요? 우리가 보통 전세를 살 때 집주인한테 전세 보증금을 주고 계약서를 씁니다. 그런데 그냥 계약서만 쓰는 게 아니라 등기부 등본에 이 집에 전세권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세권 설정입니다. 전세권이 등기되면 그 세입자는 단순한 임차인이 아니라 물권자, 즉 등기부의 권리가 박힌 사람이 됩니다. 훨씬 강한 보호를 받게 되죠. 그럼 말소기준 권리는 뭔가요?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 등기부에 달라붙어 있는 온갖 권리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게 합니다. 다 날려버릴 수도 있고 낙찰자가 그대로 물려받을 수도 있어요. 이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생긴 권리들은 낙찰되면서 다 사라집니다. 깨끗하게 소멸되는 거죠.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생긴 권리, 즉 선순위 권리들은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나요? 핵심은 이겁니다.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된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전세권도 조건에 따라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낙찰 대금에서 돈을 받으면 목적 달성이니까 권리를 소멸시켜도 되는 거죠. 근데 돈을 못 받으면 그 권리는 살아남아서 낙찰자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전세권자가 경매에서 돈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배당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매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의경매는 담보물권, 그러니까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걸 가진 사람이 직접 내 담보를 팔아서 돈 줘 하고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전세권자가 직접 임의경매를 신청했다면 그건 전세권이라는 담보를 이용해서 돈을 받으려는 거잖아요. 돈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이 이걸 배당 요구로 간주합니다. 별도로 배당 신청을 안 해도 경매 신청 자체가 배당 요구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되면 전세권은 소멸됩니다. 강제경매는 달라요. 전세권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 카드값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판결을 받고 그 판결로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때는 전세권 자체가 경매의 근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관여하지 않았고 배당 요구도 별도로 안 했다면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그대로 넘어옵니다. 물론 강제경매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저도 배당해 주세요 하고 신청하면 그때는 소멸합니다. 배당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니까요.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으면 소멸, 낙찰자 부담 없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인수, 낙찰자가 전세금을 떠안음. 자, 다시 오늘 물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등기부를 시간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0년 1월 소유자 김땡땡 소유권 취득, 2023년 4월 7일 오땡땡 4억 4천만 원 전세권 설정, 2023년 9월 하나카드 가압류, 2024년 5월 하나카드 강제경매 신청. 자, 중요한 포인트. 이 사건은 하나카드가 신청한 강제경매입니다. 전세권자 오땡땡이 신청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땡땡의 전세권은 하나카드 가압류보다 먼저 설정됐습니다. 2023년 4월로 말소기준 권리인 하나카드 가압류보다 5개월을 앞서 있어요. 이게 바로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그럼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 오땡땡은 배당 요구를 했을까요? 법원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런 특별 매각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권리, 을구순위 5번 전세권 설정 등기. 법원이 직접 못 박았습니다. 이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임차 조사 내용을 보면 실마리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세입자는 오땡땡이 계약자라고만 했고 임대차 세부 내용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에 전입자가 없습니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오땡땡은 임차인 지위에서 배당 요구 신청을 했지만 전세권자 지위에서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세권과 임차권 이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데 각각 따로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오땡땡은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신청했지만 전세권자로서는 배당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으려 해도 전입 신고 자체가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니 임차인 지위에서도 배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이 물건의 문제를 완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문제 1.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앞서 말씀드렸죠. 전세권자가 경매에서 배당을 받고 나가려면 반드시 전세권자 지위로 배당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땡땡은 임차인 지위에서만 배당 신청하고 전세권 지위에서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세권과 임차권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권리입니다. 전세권자이면서 동시에 임차인이 될 수 있는데 배당을 받으려면 각각의 지위에서 따로따로 배당을 요구해야 해요.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신청했다고 해서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요구까지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니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그대로 인수됩니다. 문제 2. 임차인으로서도 배당을 받기 어렵다. 그러면 적어도 임차인 지위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임차인으로서 경매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고 배당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입세대 열람 결과 이 집에 전입자가 없습니다. 서류상 아무도 이 집에 살지 않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전입신고가 없으니 대항력이 없고 대항력이 없으니 임차인 지위로서 배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3년 11월 18일 오땡땡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마저 철회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차인 지위라도 배당을 받으려 했는데 그것마저 포기한 겁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오땡땡 전세권자로서도 임차인으로서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 말은 곧 4억 4천만 원짜리 전세권이 100% 살아있는 채로 낙찰자에게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전세권자와 임차인은 다른 지위입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각 지위에서 따로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하나가 됐다고 다른 하나도 된 게 아니에요. 둘째, 전입신고 없이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전세권이 있어도 전입신고가 없으면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매각 물건 명세서의 특별 매각 조건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원이 이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은 물건은 그 이유를 반드시 파악하고 입찰해야 합니다. 경매는 싼 게 장땡이 아닙니다. 권리 분석이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이 단지 동일 평수 매물이 5억 2천만 원 선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최저가에 낙찰받으면 5,400만 원, 거기에 인수전세금 약 4억 4천만 원을 더하면 실질 취득 비용은 약 4억 9,400만 원입니다. 시세보다 약 3천만 원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실거주 또는 매도 목적. 낙찰가 약 5천만 원을 내고 전세권 4억 4천만 원을 인수합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전세금 4억 4천만 원을 돌려주고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시세대로 매도하거나 실거주하면 되죠. 단 전세 만료 시점에 4억 4천만 원을 실제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금 조달 계획이 명확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시나리오 2. 갭 투자 목적. 현재 전세권자가 계속 거주하겠다고 한다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받고 있는 집주인이 되는 겁니다. 약 5천만 원대의 낙찰가만으로 5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구조, 즉 갭투자 형태가 됩니다. 충주 지역 아파트 시세가 유지되거나 오른다면 전세 만료 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단 반드시 짚어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전세 만료 시 전세권자에게 4억 4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는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그 시점에 자금이 없으면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한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철회한 경위, 현재 거주 의사, 전세 계약 조건 등을 낙찰 전에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같은 선순위 전세권 물건, 특수 물건,
복잡한 권리 구조의 물건일수록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나 댓글 또는 프로필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경매만 깊게 파는 공인중개사 경매판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